이재정의 70.5. 혹시 조선의 풍속화가 김홍도의 사당이라는 그림을 유심히 본 적이 있나요? 서당에서 선생님께 혼나는 아이가 울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대신 스승의 얼굴만 울상인데요. 제자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은 혼을 낸 스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스승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유치하고 조잡한 존재여서 교육에 의해서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한국 사회는 어른이 되지 못한 어른이 너무 넘쳐납니다. 그렇게 할 줄 아는 일을 어른이라고 부르거든요. 서하숙 기자님이 쓰신 민낯의 시대에서 발췌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 11일 금요일 4시 8분 4초? 5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혹시 오늘도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함께 나오는 줄 알고 계신 분도 있으신가요? 그 코너는 저희가 격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이 움직일 수 없는 재판이 있는 경우라면은 조금 더 기간을 띄워서 여러분 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예전처럼 사랑방 손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얘기로 따뜻하게 시간을 채울 겁니다. 오늘 모실 손님을 말씀드리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능금나무길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3분 칼럼, 국민TV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여러분들도 자랑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서하숙 대기자님의 칼럼을 들으면서 시원해하시고 또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그런 칼럼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분을 모십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서하숙 대기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근데 말이야,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대기자가 아니고 선임 기자고요. 가만있어 봐. 근데 이거 뭐 사랑스럽고 달콤한 얘기 하는데요. 나 사랑스럽고 달콤한 거하고 거리가 먼 사람인데. 이 날카로운 분석에 제가 서하숙 선임 기자님, 예. 선임 기자님의 이면을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직접 보신 분들은 알지만요.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직접 본 분들은 정말 평범한 아주머니의 푸른 얼굴로 알고 있습니다. 능금나무길에서 오신 아주머니신 네. 거죠? 근데 또 능금나무길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네. 길 주소가 그 처음에 했다가 네네. 호응이 없어가지고 안 하다가 다시 네. 또 막 다 뒤집어가지고요. 요즘은 또 백석동길이래요. 백석동길. 난 길 주소로 바꾸는 것도 참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왜 2번씩이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능금나무길이라는 그 그러니까. 주소가 네. 어울리셨어요. 그죠? 난 예. 그래서 그 주소일 땐 열심히 길 주소를 쓰다가요. 예. 이제 백석동길이 돼가지고 그 주소를 안 쓰고 그냥 번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잠시 음악 나간 동안 물으셨어요. 이거 어떤 방송이냐고. 네. 예. 그렇죠. 예. 대놓고 물으셔도 돼요. 음악 방송이에요? 뭐예요? 뭔지도 모르게 나왔어. 아이, 이게 컨셉이실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국민TV 이재정의 70.5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건 어떤 방송이야 하는 의문점을 이제 또 가지고 계실까봐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니요, 우리 선생님께서. 컨셉 같은 건 저는 없습니다. 아이, 저희 이렇게 그냥 사랑방처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음악 가끔씩 듣고요. 네. 또 뭐 조셔도 됩니다. 근데 70.5는 왜 70.5예요?
아, 보십시오. 역시 방송을 진행하시던 분이라서 이쯤에선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를 아시는 거예요. 70.5는 사람의 평균 심박수래요, 선생님. 아. 그래서 어렵죠, 근데. 공공장소에서 저를 선생님으로 부르면 굉장히 나이 든 사람 같잖아요. 그럼 저 호칭 정리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서화숙 씨로 해주세요. 아이, 언니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화숙 기자로 불러주세요. 기자님, 네. 우리 대 기자님. 그 선임 기자님과 대 기자님의 차이가 뭔가요? 제가 그거 뭐 큰 차이 없고요. 몰라요. 그 부장을 지낸 다음에 그냥 뭐 그 기자로 현역에서 예. 뛰는 현장을 뛰는 기자들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예. 붙여줍니다. 뭐 대기자로 부르기도 했다, 선임 기자로 부르기도 예. 했다, 편집위원으로 부르기도 했다. 저도 그 두 이름을 다 거쳐서 지금은 선임 기자입니다. 아, 저는 대 기자라는 게 제일 큰 기자니까 네. 제 대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회사도 또 있기는 있고요. 아. 중앙일보 같은 경우가 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대기자라고 얘기를 하면 막 자기네들은 우습다, 재밌다고 뭐, 아, 대기자, 뭐, 그 웨이팅 리스트라 예, 예. 이거죠. 오. 당사자는 별로 안 이쁩니다. 그런 그러면 얘기. 저는 선생님으로 부르고 싶어요. 아, 뭐, 맘대로 하세요. 네네. 오늘 얘기로 너무 시간을 많이 끄는 프로그램 아니야, 이거? 이렇게 그냥 쓸데없이 같이 네. 두런두런 얘기하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바른세상님 대박입니다. 어젯밤 꿈이 너무 좋았는데 서화숙 선생님을 여기서 뵙게 된다고. 반갑습니다. 뵙다니요,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님, 어머 덕분에 제가 칭찬을 들어요. 이재정 변호사님의 섭외력 대단하시다. 우리 서화숙 기자님 모셨다고. 아니 진작에 모셨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좀 대필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서화숙 기자님을 모시려면은 뭐 도종환 시인님 정도 이제 다녀가시고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열 좀 올리시고 뭐 박재동 하백님, 김미아 선생님 정도로 이렇게 대피고 가셔야 비로소 모실 수 있는 분. 뭐 이쯤에서는 모셔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근데 참 기자라서 예. 그런 입에 발린 소리. 뭐 진행자의 소임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아, 바로 또 이 얘기는 나중에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로 한소리님이 올려주셨어요. 요새 너무 뜸하세요. 아, 네. 저도 사실 너무 송구스럽고요. 네. 그 한국일보가 이제 8월 12일인가요? 8월 초에 정상화가 됐는데 네. 저도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역시 계속하던 소임을 맡아가지고 매주 네. 인터뷰를 하고 격주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오. 근데 그 일이 조금 잘 회사 일이 집중이 예, 잘 안 예. 돼서 아 회사 일도 집중을 잘 못하면서 또 방송에 나와서 떠드는 건 본분이 아닌 것 같아서 사실 매일 떠들고 싶은 이야기는 많으나 회사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요즘 조금 뜸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국민 TV를 떠나신 게 아니고요. 아, 그럼요. 또 예.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끔씩 또 이렇게 투척을 해주시잖아요. 우리 서 선생님의 칼럼은 산품 칼럼으로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서화숙 선생님의 글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육성으로는 이렇게 듣게 되지만 이번에서야 듣게 됐지만 예전부터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저 촌철살인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서화숙 선생님의 글은 제가 마음대로 평가를 할게요. 네. 촌철살인은 개중점 몇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패턴이 감성하고 묻어져서 때론 울리기까지 하는 그런 촌철살인은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전 처음 봤어요. 아, 제가요? 전 처음 봤어요. 이거 오늘 읽기 써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그래서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잠깐 아까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TV의 간판 프로그램 실제 뭐 저하고 뭐 동창, 뭐 활동을 같이 했던 친구든지 동창들끼리 단체 카톡방을 많이 쓰거든요. 네. 거기에는 오늘 뭐 좀 볼만한 기사 같은 것도 올려주기도 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서화숙 선생님의 3분 칼럼 들어봐요 하면서 링크를 올리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분들이 처음에 국민TV에서 3분 칼럼이다 이렇게 하진 않으신데 딱 듣다 보면 국민TV가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서화숙 선생님을 이용한 우리 국민TV, 제가 국민TV 이사이기 때문에 이용한 국민TV 홍보에 아주 적절한 분이다. 아, 네.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일보도 많이 아껴주시고요. 네. 그 말씀은
들어야죠. 우리 한국일보의 간판 스타시죠. 아이, 국민일보의 뭐 간판 예. 스타이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전에 찍은 사진이 선생님 올라왔습니다. 염려하셨죠? 아유, 포토샵을 안 하고도 이렇게 포토샵 하나도 안 하고도 이렇게 아유 참 기본적인 미모가 받쳐지니까 제가 기계치라 예. 사진을 놓쳤습니다. 지금 꺼주셨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게시판 기능을 꺼주셨어요. 참 구멍이 있으신 분 아름다우십니다. 그저 완벽하시기만 했다면 재미없을 뻔했어요. 끄덕이고 계세요. 끄덕이고 계세요. 오늘도 바쁘셨죠? 딴 때는 별로 안 바빴는데 오늘은 좀 바빴습니다. 어제 네. 이제 광주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예. 광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그 시국 미사를 가지면서 특강을 요청해서요. 네. 거기를 갔고요. 제가 고3짜리 아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방에서 이제 특강을 밤 늦게 끝나더라도 꼭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예. 왠지 그 정평위에서 강의 요청을 하면 예. 그쪽에서 이제 저보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루 묵으시겠느냐, 그래서 묵겠다고 그러면 수도원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묵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랑에 짙은 수녀회 그 수녀원 건물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우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예쁜 성당에서 미사도 드리고요. 우와. 그래서 정말 아침에 또 서둘러 광주 5월 묘역에도 갔고요. 국립묘지죠, 지금은. 예, 그래서. 그러면 그곳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러고는 이제 KTX 타고 올라왔더니 또 대전 지역의 청년들인 대전 청춘연구소에서 네? 인터뷰를 좀 하자 그래서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여기를 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굉장히 바쁜 사람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안 바쁩니다. 충분한 분입니다. 바쁘셔도 충분한 분입니다. 저희 자꾸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피고왕님께서 국어 교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자님 글이 너무 부럽고 존경스럽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국어 교사님께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네. 그분이 인정하신. 네. 서하숙 기자님 귀여우시다는 말씀 들었다고. 네,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까칠합니다. 아니요. 서하숙 기자님 웃으시는 모습에 눈에 세상에 대한 애정이 되게 가득하세요. 눈이 늘 웃고 계세요. 전 저런 말 들으면 굉장히 난감하고 민망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묵은 데가 수녀원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했는데 아침 이렇게 밥을 먹더니요. 그 수녀님들도 물론 시국미사를 다 보신 분들이세요. 그리고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이신데 막 면전에서 너무너무 막 감동했다고 칭찬을 막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녀님, 저희는 이 면전에서 칭찬하는 것은 욕이라고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적당히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굉장히 겸연쩍게 그냥 있었는데요. 그 수녀님들이 너무 이제 저보고 제가 사실은 요즘 좀 많이 지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 수녀님들 몇 분이 정말 10시에 돌아오셔가지고 노래 연습을 하셨는지 평소에도 노래를 잘하시겠죠. 아침에 조그만 식당에서 수녀님들이 저한테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정말 눈물이 이렇게 시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까칠한 사람이라 남에게 그렇게 막 이렇게 살갑게 애정 표현이나 이런 거를 참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말 너는 너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이걸 이제 하나님은 너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확 느껴지면서 내가 정말 너무 날카롭게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 살갑게 남을 대하는 태도를 앞으로는 좀 지녀야 되겠구나. 이제 그 결심을 오늘 아침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니, 그 결심을 있는 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그 결심을 오늘 아침에서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워야겠습니다. 면전에서 칭찬하면 얘기니까. 글을 봐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르셨을 거예요. 이분이 그냥 기자분도 아니시고요. 그냥 칼럼만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화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놀라셨죠? 여러분 모르셨죠?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나야 뭉치도깨비야 라는 동화책, 그리고 뭐하니 뭉치도깨비야,
월화수목금토일 차분들의 모험. 제목들도 너무 예뻐요. 동화를 주셨어요. 의외예요. 그게요. 제가 이제 저희 애들을 키울 때, 네. 애들이 아주 어릴 때, 어느 특정 출판사 어느 출판사에서 이 문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에서 이제 아동문학에도 참여를 하려고 문학 개간지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문학 개간지가 자기네는 이제 아동문학가들을 잘 모르니까 자기네가 잘 아는 어른 문학가들한테 아동문학을 씌우게 하는 방식으로 이제 문학 개간지를 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무크지가 됐다가 없어졌는데, 근데 이제 이분들께는 참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어린이의 입장에서는 별로 공감할 그 동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출판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문에 뭐 이 책이 나왔다, 이런 책이 이런 내용이다, 뭐 이런 소개하고, 기사를 쓰는 네, 기자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주간인 친구가 저랑 동갑이라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제가 워낙 이제 독서를 잘하는 사람이라, 뭐 책이 이래? 그러면서 좀 그 책을 흉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면 서숙 씨가 하나 써봐. 그래가지고 제가 또, 농담 반으로, 내가 또 쓰면 굉장히 잘 쓰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딸내미가, 큰애가 굉장히 재밌는 애예요. 그러니까 네. 걔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지 외숙모가 아주 아기 때도, 너는 이제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뭐 할머니,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중에는 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 가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키고요. 뭐 떨어진 양말을 이렇게 어느 양말을 빵꾸가 난 양말을 들고 왔는데, 양말은 이제 메리아스 조직이라서 이렇게 당겨보기 전에는 빵꾸 난 걸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엄마 이거 신어도 돼? 그래서 뭐 왜? 그거 신어. 그랬더니 이렇게 신으니까 구멍이 이렇게 나요. 그래서 야 그거 구멍 나서 신지 마라. 그러면 괜찮아. 가려울 때 끌기도 좋고 좋아. 근데 그게 뭐 4-5살 그보다 훨씬 어릴 때도 말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요. 이제 커서 걔가 학교 다닐 때 너무 이제 막 남이 자기 친구 자랑만 막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사실 뭐 공부하라 말은 잘 안 했지만 그래도 너무 자기 친구들 뭐 잘하는 걸 칭찬하고 얘는 너무 놀기만 해서 넌 그렇게 네 친구들 자랑만 하고 싶냐고 이렇게 못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엄마는 그러니까 친구가 없고 라이벌만 있지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무서운 아이였어요. 근데 너무너무 직관이 뛰어나고 재밌고 그리고 막 늘 땀 흘려서 놀고 막 아파트 지하의 방에 막 탐정 클럽을 만들어 놓고 막 뭘 하고 막 친구들끼리 자전거 타기 대회를 하고 뭐 여자라는 거를 사실 바깥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걔에 대해서 얘기를 일러주면 뭐 초등학교에 축구 팀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 학교에 축구 붐이 일어나게 하고 굉장히 활달한 딸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그때 한 5-6살 때니까 걔의 일상만 이렇게 써도 너무 재밌는 동화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그때는 조간신문인데도 거의 9시쯤 퇴근을 했어요. 그러면 10시쯤 이제 제가 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미리 잠을 자두는 거예요. 엄마랑 놀고 싶어서. 엄마 오면 깨려고. 네. 예. 근데 제가 얘네들 10시부터 이렇게 데리고 있으려면 저도 회사에서 파김치가 돼서 왔잖아요. 그러면 책을 읽어주거나 뭘 해줘야 되는데 책을 읽어주면 불을 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불을 끄고 눈을 감고만 있어도 좀 휴식이니까 눈을 감고 이제 얘네들을 양옆에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서는 얘기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근데 옛날 얘기를 만드는 구조라는 게 사실 참 쉽잖아요. 그러니까 점증법, 점강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주인공이 어떤 모험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영웅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막 짜는 거예요. 그래서 사분들의 모험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이게 뭉치 얘기 나오기 전에 얘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어떤 애가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수영은 잘한다. 그래가지고 뭐 물속에서 뭐 특별한 보물을 얻어가지고 뭐 마을을 구하는 얘기. 그리고 뭐 어떤 뭐 아이가 뭐 이상하게 뭐 저쪽 강물 냇가에서 막 양배추가 커다란 게 떠내려오고 뭐 당근이 커다란 게 떠내려와가지고 그걸 쫓아서 올라가 봤더니 뭐
위대한 토끼들의 나라가 있었다는 지금 등. 구연동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3가지는 있어야지 재밌어요. 3가지 정도는 있어야 그리고 돼요. 괴물도 3가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난관도. 각기 다른 종류를 막 넣어서 모험을 만들고 이제 걔는 드디어 마침내는 꼭 성공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애들이 그때 좋아하는 게 방구, 똥, 그다음에 껌, 풍선껌, 뭐 그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막 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짜서 계속 맨날 창작 동화를 들려줬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자려고. 네. 그래가지고 어떨 땐 얘기하다 보면 막 갑자기 이름이 막 달라지고 엄마 그래가지고 애들이 깨우면 다시 정신 차리고 하고 그랬던 게 이제 축적이 됐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쓰면 잘 쓰지 이제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미래지향형 깔때기 하시는 분이라고.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썼더니 그 얘기를 굉장히 애들이 좋아했어요. 독자들이 좋아했나 봐요. 특히 지금은 이제 그 유명해진 그 아동 출판사 대표의 그 아들이 그때 6살인가 그랬는데 걔가 특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큰 출판사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어쨌든 반응 척도로 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책을 내자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가 출판 담당 기자에 대한 그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또 나름대로 제가 좀 결곡한 인간이라 괜히 그 기자의 그 특권으로 책을 내서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뭐 안 내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웅진 출판에서 제가 가명으로 냈어요. 그거를 가명으로 썼는데 그 가명을 찾아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진짜 그 동화를 재밌어 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2편은 그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 6편을 더 모아서 8편으로 이제 뭉치도깨비야를 첫 책을 냈죠. 또 굉장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아서 그거 읽고 또 큰 애들이 또 지금 한 우리 딸 또래들이니까 한 27, 8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장성한 따님이 있으십니까? 저희 애가 가만있어 봐요. 계산 맞나요? 88년생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26인가요? 네. 예, 그러네요. 예, 그죠. 우와. 네. 언니 같으신데. 참 저분이 오늘만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했는데. 예, 그래서 동화를 쓰게 됐고요. 그 후로 이제 동화를 계속 써달라는 요청은 받았는데 제 애가 크니까 잘 에피소드가 없더라고요. 맨날 우리 큰애만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쓰는 거라. 아니, 방금 말씀하실 때, 물론 따님도 정말 평범하지 않은 사고를 하는 친구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 바로 뭐가 먼저였다고 굳이 얘기하자면, 어쨌든 동화책을 읽어주기 전에 어머니도 비슷한 감성을 계속 따님하고 나누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칭찬을 하는 어린이, 정말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요새는. 내가 잘하고, 나 칭찬받고 싶고, 친구들 흉보고, 또 그걸 위안해주는 게 부모의, 그러면서 기운 돋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은데, 친구를 칭찬하는 딸. 맨날 자랑하고, 얘 뭐, 그냥. 근데 저희 딸은 또, 전에 한번 어디에서, 자기의 첫아이에 대한 수필만 모아가지고 책을 쓰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딸 얘기를 하니까, 보통 이제 첫아이에 대한 이 에세이는 첫아이를 낳는 엄마의 감성을 주로 쓰자는 에세이잖아요. 근데 그 편집자가 이러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아이 얘기만 많이 써달라고 선생님의 감성은 중요하지 않고 걔가 재밌으니까 걔 얘기만 매력을 캐치를 하시고 걔가 이미 중심으로 옮겨져가지고 뭐 저도 물론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고는 막 너무 막 재밌게 썼어요. 그랬는데 불행히도 우리 딸이 딱 주장하기를 5살 이전에 자기의 삶은 엄마가 마음대로 소개해도 되지만 5살 이후는 자기의 주관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엄마에게 저작권이 없다는 거죠. 그 글은 공개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못 썼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억울하잖아요. 네네. 그 원고로 돈도 벌어야 되는데 키우는데 돈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훌륭한 아이는 아니었고 자기에게도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이 다 있는데 엄마는 너무 그 엄마로서 자기를 너무 칭찬만 하기 때문에 자랑만 하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부끄럽다. 네.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근데 제가 또 오늘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5살 이전 따님이 얘기만 해야 있다는 되는 얘기를 말이에요. 들으면 지금 방금 우리 선배님께서 하시는 얘기,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하고 좀 결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얘가, 저보다 훌륭하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네. 한글도 가르치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네.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리고 막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나쁜 짓도 했겠죠. 꼬마면서 이 엄마가 모르는. 여기 게시판에도 네. 그 뭉치도깨비 네.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던 책인데 네. 서하숙 기자님이 쓰신 건지 몰랐네요 하시는 분이 예, 있으세요. 저예요. 예, 낮은 언덕님. 예, 서하숙 기자님이 쓰셨어요.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기저에 있는 감성이 아이들하고도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동화책 얘기.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여기 대부분 글들이 올라오면은 같이 함께 살고 있어서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이런 얘기 싫어하시죠? 아니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요. 사실 이번에 그러니까 어디 강의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같이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막 고맙다 막 네. 이러면 제가 굉장히 쑥스럽고 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 힘을 얻는다고 저한테 막 또 힘을 내라, 막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정말 송구할 정도로 감사하죠. 근데 정말 기자님 그 칼럼을 딱 듣고 나면 저 실은 저도 댓글 남긴 적 있어요. 가명으로. 근데 순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네. 감사함이나 그 공감을 표현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칼럼이긴 해요. 네. 물론 국민TV가 지금 국민들한테 또는 또 비슷한 류의 고발 뉴스라든지 뉴스타파가 국민들한테 고마움을 주고 국민TV의 다른 방송들도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고 해가를 그래도 하는 느낌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 3분 칼럼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마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그건 모르죠. 목소리? 저는 모르고요. 제가 이제 3분 칼럼을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이제 한국의 그 정치 국면이 그 네. 시기에 굉장히 우울했잖아요. 네. 저 자신도 이제 너무 깊이 침잠을 해버려가지고 제가 기자인데도 신문이나 뉴스를 보는 게 두렵더라고요. 지난 대선 이후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칼럼을 격주로 쓰려면 시사 뉴스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을 때 3분 칼럼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걸 이제 매일 하면 적어도 매일 시사 뉴스를 제가 정말 보기 싫어도 봐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뉴스를 보기 위해 내 역할을 하기 위해 정말 이 침잠의 우울을 벗어나기 위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답답함,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비슷하게 느꼈던 분들이 많으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정말 떨쳐 일어나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침잠에 있지 말고 발언하고 소리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생각들을 많이 다 같이 하셨기 때문에 공감의 힘인 것 같아요, 결국은. 네. 그죠? 네. 그리고 때마침 그 시기에 또 한국일보 사태가 같이 있어서. 네. 예.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덕분에 또 도움도 많이 받았죠. 많이 응원들 또 한국일보에도 응원을 해주시고 그 후에 또 독자로도 예. 많이 바꾸셔서 한국일보를 사랑해 주셔서요. 저희도 국민TV에 감사하고 네. 있고요. 이 팟캐스트 가끔씩 게시판 같은 거 보십니까? 전에는 막 초기에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막 열심히 보고 막 어떨 때는 답해줘야 될 것 같은 충동도 느끼지만 이제 네.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 봐요. 그거 보기 시작하니까 네. 굉장히 시간을 잡아먹더라고요. 아니 보면은 네. 서하숙 선생님 저는 거의 보는 편인데요. 서하숙 네. 선생님 때문에 한국일보를 구독해요. 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오늘 한국일보 구독 신청을 했거든요. 네.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서하숙 기자님 때문에 구독 신청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신대요. 네. 하신대요. 예.
근데 그게 바로 워낙에 또 한국일보가 역사가 없는 신문이지 않지 않습니까? 워낙 네.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는 신문이긴 했지만 사람들의 또 그런 관심이 또 지금 기자직으로 계시고 한국일보에 있는 저널리즘을 깨우게 만드는 또 역할도 해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하숙 기자님이라는 한국일보가요 좀 독특한 신문인데 네. 이제 그동안에 계속 처음부터 중도지를 표방하고는 있었지만 그 중도가 논조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중도라기보다는 네. 막 약간 수구에 가까운 분들부터 예. 막 이렇게 그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분까지 어. 다 같이 한 지면에 그냥 막 섞여 있는 그래서 평균을 내면 중도인 네네. 그런 시기가 굉장히 길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한국일보가 워낙 이제 공채 기자의 역사가 길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자사관학교라 그래서 일찍부터 공채 제도를 만들어서 기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공채 기자들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마다 각기 다른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데 이 공채 기자의 전통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잘리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저는 예. 저대로 쓰고 뭐 수구인 분은 수구인대로 쓰고 막 서로 막 다르게. 그랬는데 이제 한 2년 전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제는 3년이 되는 건가요? 그쯤에 굉장히 한국일보의 아주 그 선명하고 훌륭한 편집국장이 네. 중재 편집국장이라고 제가 늘 후배지만 존경하는 네. 분인데 그 양반이 이렇게 지면을 딱 맡으면서 굉장히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게 저는 이제 어느 노선이라기보단 기본적으로 네.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것이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입장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기사를 쭉쭉 썼던 거예요. 지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일보가 굉장히 권력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희중 씨가 그 청와대 뭐였죠? 비서실에 있었는데 네. 모문꼬리 권력이라 그래서 거의 네네. 이명박 씨 최측근이었는데 그 양반이 뇌물 먹은 거. 그다음에 최시중 씨가 이제 현역일 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네. 뇌물을 먹은 거를 저희가 다 폭로해서 그 큰 문제를 다 일으켰죠. 뭐 네. SK 비자금이니 뭐 이런 것들 다 효성 비자금 다 예. 터뜨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그 권력 그야말로 집권당만 비판을 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예. 그 양경숙 씨인가요? 라디오 예, 예, 21 예. 그걸 통해서 또 그 친노의 그 이미지를 표방하면서 또 굉장한 돈을 착복한 분이 있었죠. 그 기사도 이제 저희가 터뜨리면서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국일보 정파와 예. 상관없이 정말 잘못된 권력은 계속 비판하는 예. 이런 정말 선명한 신문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독자분들이 옛날에 그 막 수구도 있고 막 그 진보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그 짬뽕식의 중도일 때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신문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고 예. 또 전반적으로 이제 사세가 위축이 되면서 한국일보를 예. 알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그 최근에 한국일보 사태를 통해 사람들이 예. 신문을 그래 한국일보 이런 일 났어? 무슨 일이야? 한국일보가 어떻게 지면 만들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지면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선명하게 권력을 비판하고 그 똑바른 그 언론의 정도를 걷고 있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한국일보를 알리는데 아주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참 저희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저도 뭐 신문사의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또 때로는 이제 사주라는 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되고 또 편집의 방향이라는 게 편집권을 가지신 또 상사들에 의해서 밑에 기자들이 할 수 있는 폭은 많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도 파업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살아있는 기자들이 저만큼 많은 신문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한국일보는 뭐 그동안 꼭 사주의 입김은 그렇게 네. 크지 않았고요. 네. 늘 이제 편집국장이 누구냐 혹은 뭐 주요 부서에 이렇게 핵심 지위를 맡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면이 많이 좀 너를 띄었고요. 예. 그래서 올려주신 대한민국 아줌마님께서도 애도뭉치 도깨비도 봤고요. 네. 그다음에 파업 이후에 우리 집도 한국일보 신청했어요. 라고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예. 그리고 뭐 때리는 선생님 있으면 도망가라고 하던 그 칼럼이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네. 파업 이후에라는 말이 또 제 눈에는 띄었어요. 바로 그게 뭐 파업으로 인해서 뭔가가 달라지고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고민하는 기자들이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다시 알게 됐다. 네. 예, 그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시는데 일일이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제가 선생님 책을 겨우 두 권만, 예. 앞에 두고 있는데요. 선생님 글에
힘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예. 선생님이 쓰신 민낯의 시대라는 책 앞에 모두에 쓰신 말 중에 하나에서 조금 힌트를 얻었다고나 할까요?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거대한 담론에서 공자님 말씀하기는 누구나 쉽지만 세부적인 실천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가면을 벗어야 한다. 네. 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게 결국은 이 책의 제목인 민낯이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칼럼이나 글에서는 바로 양비양시도 아니고 거대 담론으로 막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짚어서 하는 정말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게 바로 힘이 얻지 않을까? 우리가 느꼈던 맛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떤 책이냐고요? 여러분, 민낯의 시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나요? 어설프 얘기했나요? 아니요. 무슨 얘기든 저는 평가는 남들이 하는 것이지 제가 네.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해서요. 좋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또 그런가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한국의 이 많은 담론들이나 논평을 하는 분들이 너무 현실을 보지 않고 자기가 익힌 학습한 외부 혹은 외국 학자들의 어떤 사회를 보는 눈에 따라서 비평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에 맞춰서. 한국의 현실을 보고 자기 주변의 진짜 현실을 보고 그 현실 안에서 구조를 발견하고 그래야만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민낯의 시대라는 이 책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모시기로 하면서 제가 사서 보게 됐었는데요. 민낯의 시대 딱 이러면 여러분 방금 제가 한 얘기도 있고 해서 딱딱한 선생님의 칼럼? 물론 칼럼이 워낙에 딱딱하시지 않은 성향이라서 여튼 간에 칼럼으로 우리 지금 사는 사회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하신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만 하시기 쉬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요, 저는 이 책에서 선생님의 동화책을 쓰셨을 때 감성 같은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제가 하나는 꼭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바로 이런 좀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교통방송에서 시사 프로를 진행하실 때에 쓰셨던 글인 것 같은데, 방송국 가시는 길에, 제가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카시의 향기가 느껴진다. 근데 소리나 색깔은 저장해서 전할 수 있지만, 향기는 그 현장에 있어야지만 즐길 수 있는 거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만 누리는 축복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냄새, 향기, 이제는 뭐든 우리가 손쉽게 구하고 살 수 있고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 향기라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포장된 자스민 향, 레몬 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현장의 향기라는 거는 정말, 사진에 담을 수도 없고, 영상에 담을 수도 없고, 와, 이렇게 감각을 세상에 이렇게 대단하죠? 예, 깔때기 맞으세요. 깔때기 맞으세요. 저런 정말 놀라운 통찰력을 여러분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아까 현장에서 구조를 보고 이걸 하라.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한국일보 칼럼에도 쓰고 국민TV에도 소개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초창기에 했던 칼럼 중에 하나인데, 기업을 보는 눈을 새로 보자. 왜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수익이니 그런 거를 갖다 발표하잖아요. 공시를 하잖아요. 왜냐면 상장회사들에. 근데 거기 보면 근로자 수가 나오고 매출액이 나오고 순수익이 얼마 나오고 이런 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 그런 자료가 나오면 신문이 다 무엇부터 쓰냐 하면 매출액 1위 어느 기업 이 순서로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지 말자.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가. 상시 고용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관점에서 제발 기업을 보자. 물론 경영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수익 적은 사람으로 많은 돈을 버는 네. 기업이 좋은 기업이겠죠. 네. 그거는 경영진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이 경영진이 아니다. 우리 다들 노동자인데 왜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좋은 회사를 보는 그 기사를 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이 회사가 더 좋은 회사더라. 근데 그 회사는 그러면 더 많이 고용하면서 수익을 덜 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생산성이 낮은 네. 기업으로 매도되기가 쉬워요. 네. 이거 참 수치에서는 돈도 못 번 그렇죠. 기업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노동자의 관점, 약자의 관점, 돈을 정말 노동에서 돈을 버는 자의 관점, 돈을 끌어들이는 관점이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사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업을 보고 그런 기업들을 좀 발표를 공식적으로 해주기도 해야 된다. 이 지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이제 칼럼을 썼더니요. 사실 국민TV 그 라디오 그 3분 칼럼에는 늘 엄청난 호평이 달리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분이 이분은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이런 평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구조를 보고 혹은 자기의 실체를 보고 그 현실을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 세상을 달리 보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 생각을 내가 제시했는데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 왜 경제를 모른다는 관점으로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바로 지난달인가요? 경향신문에서 그 정말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느냐를 가지고 두면 대특집을 했어요. 그것도 한 번 일면에 쓰고 안쪽 면에 통면으로 두 면인가를 쓰고 그다음에 그 며칠 후에 또다시 그 특집을 했어요. 사람들 대담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향신문왈 이제 자기네가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칼럼을 쓴 후 한 몇 달이 지난 후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생각들이 그게 펼쳐지는 계기가 됐고 아마 그 저한테 지적을 했던 사람도 경향신문 기사를 봤을 때는 이런 게 있었구나.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도 사실은 그런 지수가 있대요. 이미 국제 표준에 그런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자기가 모른다는 이유로 자기 안에 갇혀서. 근데 국제적인 수준에서 국제적인 표준에서 알고 있는 관점을 저는 사실 그게 있는지도 몰랐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권력을 비판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자는 관점을 견지하고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정말 최고의 선진국들이 갖고 유념해보는 지수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현실, 현장, 그걸 보라. 거기에서 극과 극이 통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민낯의 시대 그 서두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디든 땅에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민낯을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어떻게 보면 식자층에게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늘 자기 틀에서 얘기하는 것만 습관해서 하지 말고 우리 민낯, 우리 땅을, 우리 한국의 특수성을 보고 얘기를 하자는 말씀이셨는데 방금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비단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정치를 보고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애꿎게 그 틀, 고등학교 때 어설프게 배운 틀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전문가들이 하는 틀에 맞춰보지 말고 당장 내가 배고픈데. 전문가들의 틀도 중요시 해야죠. 사실 모든 그 지식의 축적으로서 창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축적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창조가 나왔는데도 그거를 보지 않고 그 종전의 관점으로만 보려고만 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일맥 좀 상통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도 어쨌든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지만, 그러니까 국민들 역시도 자기가 살면서 바라보는 것들에서도 그런 담론이나 틀 막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너무 겉도는 얘기들만 계속 서로가 하고 있어요. 그냥 걷어내고 오히려 진짜 발 딛고 있는 땅에서부터 출발하면 선생님이 얘기하신 상식,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기존의 이야기들을 축적했기 때문에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은 또 꼭 유념을 해 주십시오. 그냥 뭐 돌출 발언, 그냥 돌출 의견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이야기들의 주장을 다 충분히 듣고서 그러나 그것이 다일까? 아니야. 다른 측면에서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새로운 관점도 나오고 이야기들도 나온다는 얘기는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뭐 책 얘기를 이렇게 슬쩍 하면
이 시생님이라는 분은 네. 이 검색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는 능력이 되게 빠르신 분이에요. 네. 바로 민낯의 시대 표지를 찾아가지고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의 삶을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고민 끝에 창작물이신 책 얘기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하면 예. 또 막 올려주실 것 같아요. 시생님 다음 책은요. 마당의 순례자 얘기할 겁니다. 골라주시고요. 저도 선생님을 실은 국민TV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네. 뵀어요. 예. 그죠? 그리고 저는 특별대우 선생님 댁에도 놀러 갔었답니다. 마당의 순례자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댁의 정원을 순례자의 마음으로 그 정원을 거닐면서 사색하신 얘기, 집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쓰신 건데요. 바로 역사의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때부터 선생님을 뵀었는데 물론 멀리서 뵀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촌철살인의 서화숙님이셨는데 마당의 순례자라는 책이 만들어진 그 공간에 가서 보고 느꼈던 점도 저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실은 여러분 마당의 순례자라는 책은 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정원, 마당의 그곳에서 또 이제 선생님 고유의 철학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사진처럼 예쁘진 않던데. 저희 그러면 일단 책에 대한 민낯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시생님 마당의 순례자요. I know I've misbehaved and you've made your mistakes and we both still got room left to grow. And though love sometimes hurts, I still put you first and we'll make this thing work. 시생님 음지에서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네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블라드님보다 늦으셨습니다. 선생님,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먼저, 이건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국 최초의 그라민은행, 그라민 총재가 만들었던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소액대출. 예. 소액대출하는 서민들을 위한 은행격인 신나는 조합. 예. 이라는 것에도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어요. 제가 관여를 했다기보다는 한국일보에서 이제 이주일 회고록을 내면서 거기에 이제 한국일보 이주일 기금을 만들었죠. 그랬는데, 사실 거기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분이 나중에 이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만두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일보에서 제가 문화부장을 하던 2002년도에 이주일 회고록을 실었어요. 그랬는데 이주일 선생님이 그때 폐암을 앓고 계셨죠. 그랬는데 멋쟁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복도 좋은 게 굉장히 많고 또 모자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옷이나 모자를 바자회를 해서 그 기금을 모아서 소아암 어린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너무 갑자기 급격히 병이 악화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사가 못 됐거든요. 그랬는데 회고록을 이제 한국일보에서 내게 되면서 저희가 그 책을 열화당에서 이제 제작을 해주면서 자기네가 한국일보 출판부가 당시에 이제 없었는데 한국일보 출판사 이름으로 한국일보사 이름으로 책을 내주겠다. 그걸 이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출판 기금을 모아서 이주일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그곳에서 그걸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유족들에게 인세는 드리고요. 이제 출판사가 얻을 수 있는 출판 이익을 이주일 선생님을 기리는 기금을 만들자. 근데 이주일 선생님은 이제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셨지만 저는 늘 이제 생각한 게 가난한 가정이 자립을 하면은 가정의 축복일 뿐 아니라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정의 자립, 빈곤층의 자활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든지 누구를 그냥 일방적으로 돕는 시혜가 아니라 그야말로 돈을 꿔줘서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자립을 하면 다시 돈을 갚고 그 돈이 또다시 딴 사람한테 꿔주면 또 돌고 돌아서 끊임없이 이제 자활기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이제 이주일 선생님의 뜻을 더 기리는 좋은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유누스 선생님의 그라민뱅크를 한국판으로 실천하고 있던 신나는 조합에 그 한국일보 이주일 기금을 만들어 드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분들이 그 당시에 초기에 한 1년 정도만 어떻게 경과가 되고 있다 보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고를 안 해서 그 돈이 계속 살아있는지 어쩐지 그렇다고 이 돈을 줬다고 기금을 줬다고 계속 막 유세하듯이 따지기도 그렇고 그런 참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마당의 순례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들추다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먼저 여쭸어요. 근데 여쭌 김에 마저 여쭈면 저는 선생님 글 보면서 유독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냥 뭐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건 기본이고 그게 아니라 정말 빈민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자주 엿보였어요. 글 중에 저는 읽고 이렇게 순간 눈물이 맺힐 뻔했던 게 있는데 헌집 트러스트 운동과 관련해가지고 그거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거 한국일보랑 국민TV랑 뭐 다 뭐 제가 관여되고 있는 모든 미디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2005년도부터 한국일보에 서하숙 칼럼을 쓰면서도 계속 이제 강조한 얘기들이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재개발이나 이런 거를이 너무 이제 막 성행하면서 그러니까 가난하다기보단 그야말로 서민들이죠. 서민들이 살던 주거지를 그냥 확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 그냥 빨갛던 사각형의 아파트를 세우고 그걸 또 그냥 부동산 투기의 소재로 삼아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버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살 터는 없어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에 그거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전히 살 수 있게끔 고쳐주자. 근데 이제 여기가 가난한 동네가 뭐냐 하면 골목과 골목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불날 위험도 있다. 안전하지가 않다. 그다음에 집 자체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리고 이런 그 낙후된 지역은 어차피 개발이 돼야 되니까 도시가스도 안 들어간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난방비로도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물론 뭐 연탄을 쓰는 경우는 다행이지만 안 그런 경우 뭐 가끔 기름도 쓰다가 또 전기장판 쓰다가 너무 갑자기 막 전기 요금 폭탄을 맞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 사람들을 더 계속 구조적으로 빈곤하게 하니까 헌집 트러스트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이 동네를 고칠 수 있도록 제발 투자를 하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헌집 트러스트로만 쓰는 게 아니라 가령 뭐 길거리에 조경을 하는데 너무 돈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길에다가 어느 가난한 집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놓고는 막 그곳이 뭐 관광 명소가 됐다. 너무 재미있다. 그거는 관찰자 시선이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담벼락에 누가 와서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존엄한 나의 존엄을 지켜주고 이 집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게 좋죠.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그 집에 그 방한을 해줘라. 그게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뭘 또 비판을 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문화인들을 위한 가령 물레동이니 어디든지 빈 곳만 생기면 문화공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문화공간이 생겼다고 좋아하는데 왜 자꾸 문화적인 것을 하느니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가 그 지역을 잘 살게 하면 그 사람들이 문화 향유자가 되고 문화 창작자가 되잖아요. 날가 빠져가서 쓰러져가는 그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을 제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제발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수없이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예산이 여기 쓰인다 그러면 왜 제발 그 짓을 하지 말고 이걸 해라. 계속 변주를 하면서 제가 헌집 트러스트 얘기를 합니다. 재개발을 하지 말고 지역을 고쳐라. 제가 봤던 거기 그 글에서도 그러니까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개발 위기에 처한 이제 자연환경이라든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는 어떤 문화 유적들 그것들의 시민들이 이제 돈을 모아 사들여서 보존하는 그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또 헌집 트러스트 또 헌집 트러스트 얘기를 하셨던 문화 유적을 것 같아요. 지키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그 가난한 사람도 살고 가난한 사람의 애도 살고 그러면 정말 미래가 밝아지는 거잖아요.
뭐 아름다운 목소리가 환경도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문화 유족도 지켜야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 네. 근데 왜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안 돌봐주면서 맨 뭐 길거리에 꽃을 가꾸면 예. 좋고 뭐 문화시설을 만들면 좋고 사람들 스스로가 제발 문화를 즐기게 하자 이거죠. 스스로 잘 살게 만들어서. 옳으신 말씀입니다. 네. 쑥부쟁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좀 같이 해요. 같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비판도 이제 늘 청취하지만 바로 이런 고민들도 또 이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하숙 선생님을 통해서 네. 지금 방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네. 또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로 좀 더 보태져서 계획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제 국민TV 3분 칼럼 시작을 할 때는 시사 얘기, 그 다음에 제가 평소 갖고 있던 그런 아주 근본적이고 그 해묵은 문제들,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얘기, 이런 거를 이제 반반 정도씩 섞는다고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금요일 주말에라도 꼭 그런 그 생활 얘기를 쓰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거의 막 시사 이야기로만 너무 흘러가 버린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 그 팬들의 반응이 워낙 좀 뜨거우니까 자꾸 저도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좀 다시 시작을 할 때는 좀 그런 묵은 이야기로. 예. 그러면 우리가 당초 저희가 음악을 듣고 하기로 했던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예전에 능금나무 길이었던 바로 그곳에 있는 호화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화주택. 그 호화주택을 배경으로 해서 마당의 순례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는 감성 서하숙입니다, 정말. 글을 보면 기자 서하숙의 느낌보다는 정말 수필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글 쓰시는 분의 향기밖에 안 느껴졌어요. 아니, 그럼 이런 분이 그런 날카로운 칼럼을 쓸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었어요. 마당의 순례자. 이 호화주택은 묻겠습니다. 호화주택이래요. 언제 구입을 하셨습니까? 네, 청문회입니다. 청문회군요. 2006년에 구입했습니다. 예, 2006년에 구입을 하시고 현재 2014년 많이 올랐나요? 예,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진짜 호화주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살 때도 호화주택이었나요, 가격이? 큰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당이 넓은 집입니다. 서울에서 마당이 넓은 집이면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집 자체는 이제 77년에 지은 집이라서요. 굉장히 오래된 집이에요. 겨울에는 춥고요.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나가고요.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구조도 보면 제가 이제 들렀던 특혜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구조도 보면은 예전에 진짜 70년대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부잣집 양옥 구조? 독특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짓는 2층짜리 집은 2층에서 이렇게 1층이 보이도록 이렇게 통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약간 일본식 적상가옥 그 2층 구조죠. 2층에서는 1층이 전혀 안 보이는 그죠? 그 뒷마당에서 보면은 거기 부암동 그러니까 고급 주택들이 한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저쪽 먼 산으로는 그러니까 북한산이 딱 연봉이 다 보이죠. 정말 그야말로 병풍 같은 풍경을 끼고 있는 호화주택인데 강조하면 이거 참. 근데 저는 그 책에도 언뜻 보면 나와 있지만 그 안진뱅이 자개상을 어디서 구하셔가지고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비단 그것만이 아니라 제가 또 부엌까지 진입을 해서 이것저것 구경을 다 뒤졌는데요. 그런 호화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의 살림살이 구조 같진 않았어요. 그 77년 오래된 민낯을 다 보여드리려고. 그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가지는 그 정겨운 느낌? 그 자개상에는 또 이제 긴 사연이 있는데요. 제가 한때 자개에 굉장히 꽂혔어요. 제가 그 계속 얘기하잖아요. 현실을 봐라. 그 미술이나 이런 평론들도 이 자개 그림을 비평을 하는 그게 없습니다. 근데 저희 그 우리나라에 70년대에 갑자기 이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굉장히 급격히 바로 이제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자개장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요. 그 자개 그림을 보면요. 한국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약간의 그 이발소 그림과 같은 그 이상향이 있습니다.
강이 있고 물이 당연히 네. 있고 산이 있고 거기 풀과 꽃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갈매기도 날고 네. 그리고 막 그 사람들도 아주 행복하고 물레방아 있고 네. 그 자개 그림이라는 게 한국인들이 우와. 어디서 살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그 그림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이제 반짝이는 자개로 네. 검은 바탕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 90년대, 2000년대 들면서 그 오래된 퇴물로 그리고 이제 검은 색깔이니까 이게 그 방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죽죽하게 한다 그래서 전부 내다버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네. 저는 그때는 이제 막 전세를 살고 뭐 또 집도 작고 그래서 그 남의 것을 주워올 여력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정말 좋은 큰 집이 생겼잖아요. 내 집이 생기니까 네. 남의 걸 주워오기 그래가지고 막 시작하셨어요. 주워오기 시작해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자개장들을 막 버리면, 근데 많이들 막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개장을 막 수집을 나섰죠. 근데 그게 정말 제가 수집하던 몇 년으로 딱 끝나버렸어요. 요즘은 네. 또 서로 막 자개장을 또 구하려고 그런가요?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갖고 어떤 때는 이제 지방에서 네. 뭐 이거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이제 네. 사진을 보고 너무너무 그림이 멋있어서 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네. 근데 가져오는 그 트럭을 빌려가지고 가져오는 비용이 물경 27만 원이나 들었는데 막상 갖고 와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요령을 찾다가 서울의 아현동에 어떤 분이 또 그냥 가져가라는 분인데 그 댁은 이제 그때 제가 트럭을 12만 원인가 얼마에 빌리는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12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이 자개장은 그림은 기가 막혀요. 자개 그림은. 근데 이게 진짜 오칠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많이 터졌어요. 그것도 이제 돈 벌면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수리는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네. 그 이제 자개상과 자개장을 하나 얻었는데 그건 이제 제기동에서 얻었는데요. 그 집은 정말 트럭을 그때 되니까 5만 원에 빌리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에 얻어온 이제 자개상인데 그 붉은색으로 칠을 하고 모란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는데 제가 또 이제 옛날에 글쓰기 제자, 옛날은 아니고 하여간 몇 년 전에 글쓰기 네. 제자가 있었어요. 어느 네. 그 방화동 지역에 그 자활 기업을 하는 자활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자들 중심으로 김대중 정부 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사회적 기업의 이제 초기 형태죠. 뭔가 이제 기업을 만들면 그 절반 정도는 정부에서 대주고 초기에는 이제 거의 다 대줬다가 1년 차가 지나면 절반은 자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그 자기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나무 목재 가공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분들과 이제 그 작은 음식점 하는 분들과 뭐 이런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 글쓰기 강의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왔는데 제가 그 강의료를 절반만 받겠다. 그 대신에 절반은 당신들이 우리 집 식탁을 만들어다오. 그래서 이제 그 식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식탁을 딱 받고 나니까 이분들은 이제 계속 지금도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식탁에 자개를 올려서 무늬를 짜 넣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뜨거운 찌개 같은 걸 상위에 곧바로 못 넣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이제 철이나 나무로 그 찌개 받침을 놓잖아요. 근데 이 식탁 가운데 찌개 받침이 자개로 아예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또 자연스럽게 뜨거운 찌개를 자연스럽게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높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자활기업에서 써야 되니까 막 활용하지 마세요. 혹시 방송 들으시고. 그래서 막 거기에도 만들어 달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아직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실현은 안 됐는데 제가 그런 모델로서도 이 자개장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란 상이에요. 물론 약간 끝에 또 조금 조각이 나 있어서 그 부분도 수리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긴 감각이 자개장입니다. 있으신 거예요. 이게 해안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자개장 이러면은 우리 할머니 댁에 가면 있는 삐걱거리는 그 촌스러운 거.
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버릴 때면 연락 주세요. 예. 아, 버리셨을 거예요, 진작에. 예, 진작에 버리셨을 거예요. 이 자개장이요, 이 초기 형태, 한국 초기 형태는 굉장히 네. 선이 담백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먼저 버려지고, 막 자개를 잘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네, 화려하게 만든 화려하게 것들이 된, 정교하게 된. 예, 예. 늦게까지 살아남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사실 옛날에 그 소박하고 담백한 네. 것들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요. 예. 그러게요. 우린 단 한 번도 그 자개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술이 있고 우리 삶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자님의 그런 시선, 선생님의 그런 시선이 독특하면서도 아이쿠 그랬구나. 그러니까 제가 전방위적으로 돈 버는 머리가 발달을 했는데 예. 동시에 이제 그 돈을 저를 위해서보다는 이제 이렇게 맞나요? 그러나 돈도 많습니다. 호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깔때기를 적절하게 여기 재나 어머니께서 재나 엄마께서 자꾸 호화주택이라고 하면은 또 허하숙 기자님 아방궁 산다고 또 보수 언론에서 할 수 있다고 우리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조언을 주셨어요. 마당 넓은 집입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매도하고 이런 거 제 특기예요. 사랑방 실은 해서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는 후반부 가면은 정말 민낯을 보여드립니다. 근데 비단 자개장만이 아니었어요. 그 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북동이나 부암동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막 그 번지르랑 그런 걸로 메꿔져 있는 게 그랬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또 이 책이 나올 리가 없죠. 소박한 물품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마당을 보고 놀랐어요. 마당이었어요. 정원이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마당이었어요. 네. 잡초. 네, 지금은 우거진. 잡초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막 그렇게 된 꾸며진 정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 스스로 그냥 지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당의 느낌이 나는 도시 안에 그런 마당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그렇게 가꾸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앵두도 따먹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갖은 화초들이 많았고 나무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이런 철학 안에서 그 식물들이 그렇게 방임되어 있었구나. 심지어 여러분 책 보시면 그 소위 말하는 비싼 화초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맞을 거 그런 거 숨겨놔야 될 것 같잖아요. 강아지 풀 사진이 멋들어지게 있어요. 그거는요. 사실은 우리 집이 제일 예쁠 때가 5월, 4월 이때인데요. 이분이 출판사의 사진작가가 9월인가 8월에 왔어요. 8월에 제일 사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을 또 몇 점은 그러니까 대부분을 써야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꽃사진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제가 찍은 사진은 별로 그 앵글이나 각이나 이게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간 거죠. 사실은 그 봄이 되면 그 겹벚꽃 과 살구꽃이 막 피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란도 피고. 근데 거기 저도 봄에 갔었어요. 앵두 먹었던 근데 앵두 나거든요. 익을 때기 때문에 사실은 늦봄이죠 그때 거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7월 아니었나요? 7월에 오셨어요. 6월인가요?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추궁을 하시는 제가 지금 앵두가 5월에 있나? 6월에 익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워온 물건들로 채워진 집 이야기 그리고 하나하나 식물 관련된 얘기 그리고 그 식물들 그리고 그 마당에 들렀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그곳에 사는 거미 이야기. 저는 거미 이야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거미 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나세요? 스파이더 이렇게 하면은 괴물 같고 정말 기다렸다가 곤충이 오면은 잡아먹는 정말 무서운 포식자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거미를 또 색다른 시각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그건 이제 우정의 거미줄 혹은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제 외국 동화에서도 나오는 관점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늦둥이를 하나 35세 낳아가지고 걔가 또 굉장히 섬세해가지고 애기 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업고 마당에 나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성북동 단독주택에 이제 새를 살고 있었을 텐데요. 거기 그 무당거미가 하나 있었어요. 무당거미. 무당거미가 이제 거미 그럼 중에 무당벌레처럼 막 크고 화려해요. 막 초록색, 빨강색. 무서워요. 굉장히 거미가 근데 그 거미를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고 이렇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소리를 하잖아요. 물론 이 소리보다 실제로는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거미줄이 파르르 떨리면 거미가 이렇게 막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은 척 가만히 있다가. 목청에 거미줄이 떨려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밤에 까르르 웃고 그러면 이제 업고 나가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거미를 자꾸 관찰을 하다가 이제 샬롯 그 우정의 거미줄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 곤충에 대해 보면서 거미라는 게 1년만 살고 자식을 낳고는 죽는다. 처음 이걸 알았어요. 하니까 너무 연민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거미줄을 치지를 이렇게 치워야 되는데 거미줄을 못 치우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내 눈에 거미가 그렇게 비치는 한 남 마당에 거미줄을 쉽게 치우지 못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집이 얼마나 좀 귀신 꼴이겠습니까? 청소를 잘 안 하고. 아니, 여러분, 여기 소녀님이, 네. 서하숙 기자님의 호화주택으로 추정되는 집이라고 해서, 2층에, 뭐예요? 푸른 수영장에,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고요. 거미줄이 있는 정원입니다. 거미줄이 있는 정원,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 들으셨죠? 거미줄이 있는 집. 뭐요? 저도 그런 거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 방송 후기 막 이거 올리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끄실라. 이거 어떻게. 아까 제 거 가져가셔가지고, 이 게시판 꺼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올렸던 것만 이제. 네. 새로 고침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거 보라고 주신 거군요. 네네. 오, 저희 집, 야, 진짜 좋네요, 이 집. 아니, 맞아요. 선생님 지금 소박한 행복을 얘기하는데 그 집 보고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지금 사진에 나온 이 집이 재밌는 게, 1층 꼭대기에서 저기 물이 분수처럼 막 쏟아지게 했어요. 네. 이 아이디어 이거 괜찮은데요? 저 정말 지금 참신한 아이디어. 소박한 삶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방송용으로 좀 돌아가 주시면 안 되나요? 막 자개 모란도 올리시고 막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하네요. 네. 진작에 이 게시판 기능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모셨어야 되는데 모르고 계셨나봐요. 저만 게시판을 보고 있었네요. 그래요. 이 책은 어쨌든 소박한 행복을 담은 책. 소박한, 근데 굉장히, 사실은 또 너무 그지 같지는 않아요. 다 주워왔지만, 제가 뒷마당에 재봉틀 다리를 해가지고 식탁을 만들었는데, 그거 너무 근사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께가 거의 한 2cm짜리 되는 유리로 된 식탁이에요. 예, 잠시만요. 두께가 1cm 되는 유리 비싸잖아요. 그것도 주워오셨대요. 네. 예,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네. 정말 그거 아주 모던하거든요. 그거 네네. 이제 강남에 있는 친구가 자기네 동네에 소파가 하나 버려졌다고 다 주워가라 그러는데 딱 가봤더니 저도 주워올 때 기준이 있습니다. 너무 그지 같은 거 안 주워요. 가죽이 원판은 중요했을지라도 다달다달해주면 안 줍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은 이제 소파의 높이 위에 올라앉아 있었죠. 근데 정말 이렇게 두꺼운 유리는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판만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재봉틀 다리는 또 샀어요. 이거 중고품으로 팔아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올려놨는데 요즘은 또 재봉틀 다리도 또 그렇게 비싸다네요. 구하기 힘들대요. 고물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골동품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바로 그 테이블 사진도 있고 테이블과 관련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냥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마당에 테이블로 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해가 들지 않고 그 밑에 있는 풀들은 결국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유리판이 올려진 그 재봉틀, 이렇게 느슨하게, 그러니까 빼곡한 틀이 아니라 재봉틀은 구멍이 숭숭숭숭 나 있고 철다리 기억나시죠? 어릴 때 이제 할머니 댁에서 보신 거기 위에다가 유리판이 올려져 있으니까 그 밑에 식물들은 햇볕을 계속 쬐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워오더라도 기준이 모던하고 멋있습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이런 거 왜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주스로 다니시는 게 유명하시면 친구분이 강남에 사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에 쇼파 나왔다 이러고 전화까지 그때는 주십니까? 저도 이제 강남에 살 때였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걔네 동네에는 특별히 그런 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희 동네보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 옆에 있으면은 나왔다. 보러 와라. 이러시면 그때 가서 이제 안목을 가지고 이제 취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을 해서 고르신다는 거죠. 네.
사실은 이런 얘기 저희 동네에도 그 루이비통의 거대한 여행 가방이 네. 버려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걸 주술까 말까 저게 분명히 어딘가 고장 났을 텐데 저거 수리하는데 더 돈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나쳤어요. 집으로 갔다가 아니야, 저 명품은 공짜로 고쳐줄지도 몰라. 그러고 내려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제가 명품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정말 오늘 청문회 그냥 자발적으로 폭탄을 지금 터뜨리고 있는 정말입니다. 촌철살인 서하숙 기자님, 뭐 이것저것 참 구멍을 많이 보여주신대요. 정겹습니다. 그리고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런 집이요 하고 이제 초록색 철대문이 있는 정겨운 집을 올려주셨고 화분을 거의 벽돌 쌓듯이 이렇게 얹어놓은 정원이 있는 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소박한 느낌은 비슷한데 이 집 굉장히 세련됐네요. 비슷한데 서하숙 기자님은 그죠? 흙이 있어요. 마당에 흙이 있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과실나무도 꽤 있지 않아요? 앵두 말고도 또 앵두, 살구, 모과 맞습니다. 모과 감. 와. 그리고 게다가 좋아하시는 과일이 또 마당에 있으시다고. 뭐죠? 쓴지 오래돼서. 살구. 예, 살구 맛있어요. 예. 그리고 쓴지 오래되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버틀랜트 러셀이 살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러셀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프랑스의 요리사 어떤 분이 무리아 샤바랭이라는 분이랍니다. 이게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신 분이래요. 네. 그분의 얘기를 빌자면 러셀과 나는 같은 걸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버트란트 러셀 굉장히 좋죠. 글이 정말 30년대 쓴 글을 지금 읽어봐도 지금도 통용되는 정말 이분은 정말 바로 그런 현실 닮을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의 그 구체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기반한 글이라는 생각 들었어요. 정말 러셀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요. 러셀 그런가요? 버틀랜트 러셀은 할아버지시네요. 어떻게 얘기해? 형님이라고 부르게 형님. 예, 선배님. 그것도 식상한데요. 맞아요. 우리 버틀랜트 러셀. 네, 러셀 할아버지께서 쓰신 그 책 얘기랑 또 이제 같이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나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글을 또 즐겁게 읽었어요. 그렇게 서하숙 기자님 늘 3분 만에 그 쫙 가라앉은 좀 냉철한 목소리로만 들으시다가 좀 이렇게 막 호탕하게 웃으시기도 하고 또 깔때기도 들이대시고 하시는 모습 여러분 어떠세요? 싫으면 싫다고 올려주세요. 싫으면 싫다고 좀 올려봐 주세요. 제목이 뭐라고요? 마당의 순례자. 부동산 보러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게시판에 부동산으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으세요. 어쩌다가 컨셉이 참 이렇게 갔는지 저는 마당의 순례자 이러면 식물도감 예쁜 꽃들이 올라오고 풀들을 바라보면서 저 꽃은 뭐 어떤 꽃이고 막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더니 근데 부동산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상식과 현실 이 얘기에도 연장선인지 모르겠는데 모란이 굉장히 향기가 많아요. 짙어요. 아주 그 모란의 은은한 향기는요. 여러분이 이제 모란 피는 철에요. 저기 그 우정총국 서울에 사시는 분이라면 조계사 옆에 우정총국 있잖아요. 그 앞에 모란이 쫙 필 때 거기 버스 정류장에 딱 내리면 정말 거리에서도 모란의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 청신한 냄새가 향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그 삼국유사에 쓰인 선덕여왕이 모란의 향기가 없다, 이건 나를 모욕하는 글이다, 선덕여왕 진짜 그런 거 보면 참 좀 찌질해요. 근데 저도 지금 모란은 향기가 없지 않나? 이 기억만 있는 거예요. 향기 참 좋고요. 모란 향에 대한 시가 중국 시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모란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그 책에도 썼지만 일본 작가가 그 옛날에 당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모란을 즐겼는가를 쓴 그 책을 보면요, 막 모란 향을 맡으려고 막 사람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그 삼국유사를 다 읽지도 않은 분들이 꼭 그것만 기억을 해가지고 다들 모란의 향기가 없다 그러는데 그거 너무 답답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제 책이 참 삼국유사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그런지 네. 얼마 전에 이제 재방송하는 걸 봤어요. 무한도전에서 뭐 그 아이돌들 데리고 막 역사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그 선덕여왕 1화가 또 나오는 거예요. 선덕여왕 1화 혹시 그 청취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네. 분 있을까 봐 짧게 소개해드리면요. 당나라 태종이 이제 그 진평왕이죠. 그 선덕여왕의 아버지한테 네네. 그 모란 세대에 각기 다른 색깔의 그 모란을 한 대씩 씨를 보내주고 그림을 보내줘요. 네. 모란을 심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 그림에 나비가 없다고 그 이건 향기가 없는 꽃이다. 네네, 이것은 맞아요. 바로 그 나를 모욕하려고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선덕여왕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과연 모란을 심었더니 향기가 없더라. 이렇게까지 이제 예. 그 김부식이 아니라 예. 누구죠? 삼국유사는 스님이잖아요. 이련 스님이 이련 쓰셨어요. 스님. 아, 이련 스님 좀 딱해요. 이분이 경북 님 딱해요. 구미분이신가요? 아니, 이 구미에도 모란이 피는 지역이에요. 모란이 경북 지역은 잘 없나요? 아유, 뭐 어떻게 이런 스님한테 말씀드려야 이게 같이 얘기를 어디까지 모란에 피는 지역을 제가 이 책을 쓰려고 그 왕조실록을 찾아보니까 모란이 이제 왕실의 진상품으로 각도 진상품으로 나와요. 근데 거의 북쪽 지역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란이라는 게 물론 당연히 평양에도 평양에 모란봉이 있잖아요. 네네. 모란의 그게 모란이에요? 아름다움을 알았던 거잖아요. 모란봉. 그 개성에도 있고 그 굉장히 한반도에 많이 피는 사랑받는 꽃이었는데 왜 이련 스님은 모란 향이 있는 걸 몰랐나 그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스님 딱한 분이시네요. 계속 저가 씹고 있습니다. 스님 연락 주세요. 우리 선생님 이제 어떡할까요? 여러분 이제 3분 칼럼 들으면 막 비장해지기보다는 웃음이 먼저 나실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말씀드려도 되나? 아이 참 제발 이왕 모란 향기 있고요. 그 네. 책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진짜 자기가 발견하는 진실을 파악하십시오. 이거 우리나라 너무 무식하고 그 얘기 또 하려면 능소화 얘기도 또 해야 되는데요. 거기도 썼지만 우리나라에 또 대거 유포된 그 꽃에 대한 그 미신 중에 하나가 능소화 무슨 꽃가루를 맞으면 눈이 뭐 먼데는 둥 눈병이 난다는 둥. 아유 그럴 리가 있습니까. 능소화 막 만지세요. 막 눈 비벼도 됩니다. 아, 도대체 그런 이상한 말들은 왜 그렇게 빨리 유포되고 없어지지를 않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제가 이 흥분할 말씀 건 아니고. 드려도 돼요? 이러면 여러분 항상 마지막으로 그냥 남은 것까지 깨드릴게요. 네. 이제 얘기를 하던 사진 아까 아닌 보셨죠? 것도 같아요. 잠깐 검색을 해야 되겠어요. 그건 검색하시고요. 저는 잠깐 지금 폭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까 훈훈하고 그런 방송 사진 보셨죠? 지금 모습은 이제 선생님 구두 벗으시고 안 벗었는데요. 안 벗으셨어요? 예. 이 아주머니처럼 이렇게 발을 올리셔서 실은 저는 그래서 제가 따라하고 있는데 이 양반 다리로 편안하게 아니, 앉아서 한쪽 다리만 걸친 반가 사유상 포즈입니다. 이쪽에 앉으셨기 때문에 제 반가 사유상에 이 한쪽 올라간 그 무릎만 봐가지고 제가 아예 올라앉으신 네네네네. 아이 저도 너무 편안한 사랑방처럼 지금 풀어져 버린 것 같아요. 뭐 검색 다 끝났어요. 경산 출신이라고 돼 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처 많습니다. 아, 그 구미 그렇습니까? 근처가 경산. 어느 지역에선가 일연의 고향이라 그러면서 막 네. 지역 홍보를 하던데요. 요새는 뭐 지방에서 자기 지역 뭐 네네. 조금 인접한 것도 막 끌어대서 또 홍보용으로 삼기도 하고 하던데요. 네. 여튼 우리 경상도 우리 대구 근처 분이시네요. 제 고향 대구 근처 아, 분이시네요. 네. 그 마당의 순례자 얘기를 이렇게 한참 했네요. 근데 제가 전하려던 정서는 예. 아름답고 뭐 이런 거였는데 군위랍니다.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네. 이렇게 나오네요. 아, 군위군 예. 출신인가요? 군위도 그 근처예요. 네. 대구 바로 인접한. 예, 그 근처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계신 이런 스님. 군위인데 군이라고 해서 군위분들에게 뭐 이게 사과드릴 건 아니죠. 뭐 네. 이런 스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얘기했으면 자랑스러운 곳인데 네. 그분이 딱
좋은데 사실은 저 삼국유사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 한국인들이 또 삼국유사를 너무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좀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삼국유사, 뭐 장자, 노자 이런 거는요. 네. 그 내용이 깊이 들어가면 심오하지만 가볍게 읽으면 우화 같은 거니까요. 좀 읽으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 고전을 너무 안 읽고 다른 그 서양식 비유를, 서양식 경전, 서양식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서 너무 사람들이 사고를 하는 것도 정말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디즈니까지 엎어져 가지고 한국 사회가 진짜 그 생각해야 될 자기의 현실과 붕뜬 늘 사고를 하고 창의력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나 모든 상상이나 창조가 그 어떤 붕뜬 다른 세계에서 이계에서 오는 것으로 늘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도 삼국유사는 또 제 책과 더불어 잘 읽어주시고요. 예, 저기 웃깁니다. 뭐 짧게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네. 다시 이제 분위기를 어쨌든 칼럼 쓰셔야 되잖아요. 다시 칼럼형으로 우리 옮겨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칼럼 못 써요? 아이 환상감 다시 네. 조금은 심오하게. 만들어 놓고 가죠. 네. Lady, I do believe I failed you. Lady, I know I've let you down. Don't you know I tried so hard to love. 네, 이재정의 70.5 이제 막바지. 아쉬워요. 이재정의 70.5 오늘은 서하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안들을 짚어주시는 그런 냉정한 모습만 보시다가 오늘 아주 부러진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원래 유쾌하셨던 분이에요. 원래 유쾌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오늘은 국민TV에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우리 서 선생님도 훨씬 더 유쾌해지셨어요. 바로 이게 궁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조용하죠? 서 선생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잠깐. 예, 서 선생님 없는 동안 제가 잠시 서 선생님 흉을 봤어요. 뭐요? 아니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요. 저기 뭐 많은 댓글 올려주셨는데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어요. 청라에서라는 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서 기자님 귀여우세요. 너무 존경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귀여움과 존경이 공존할 수 있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귀여우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여운 것은 왠지 보호 본능? 그죠? 존경이라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매력을 발산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정말 거의 끄덕이면서 수긍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처음에 되게 겸손한 척 하셨어요. 우리 서 기자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그 3분 칼럼의 날카로운 통찰력만을 접하다 오늘 인간적인 따뜻함을 네. 보았네요. 서하숙 기자님 탕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끄덕인 거예요. 아, 그러셨나요? 그건 혹시 못 보셨어요? 아줌마들의 수다가 정신없다는 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까지 우리 서 기자님 때문에 아줌마급으로 제가 매도되는 것 같아가지고. 미모의 젊은 재원 변호사이십니다. 아유, 저만 아줌마입니다. 쑥스럽게. 그래도 이제 다시 칼럼 모드로 돌아가도 여러분들이 오늘의 모습은 또 따뜻함으로 기억을 해주실 거고, 날카로운 그 얘기는 또 그 얘기대로 또 호응을 해주실 겁니다. 혼돈하시진 않겠죠. 근데 매력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니까 이 방송 나오기 잘하셨죠? 네, 아니, 원래 이게 진행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죠? 네, 예, 꽤 오랫동안 또 시사 프로긴 하지만 진행을 하셨던 거만하게 지금 분이셔가지고. 여기 어깨뽕이 막 들어갑니다. 진행하셨던 분이라 또 인터뷰어로서 늘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인터뷰이가 되시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어색하실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안 어색해요. 그냥 재밌잖아요. 그죠? 묻는 말에 대답하고. 많은 기자님들이 누구나 이렇게 방송을 경험하고 그렇진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의 기자님들은 이제 자기 영역의 일들만 대부분 하세요. 네. 근데 서 기자님은, 서 선생님은 다른 공간에서도 시사 관련된 진행도 하시고 또 출연자, 고정 게스트 여러 가지 활동 영역이 굉장히 넓으세요.
이유는 제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발탁이 그러니까 되셨어요? 한국 사회에 이런 미신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글을 잘 쓴 사람은 말을 못한다. 최근에는 그런 생각 잘 안 하지만. 근데 그게 한국 교육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 그 국제기구에 대한 책을 쓰면서 국제기구에서 일하시는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 분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제 글을 그 사람의 경험담을 이렇게 짧은 글로 다시 이제 썼는데 그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 주로 외국에서 많이 교육을 받은 분들은 너무너무 글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자면 문답하는 것은 일종의 인터뷰이기도 하니까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정말 그 글을 그냥 그 질문지만 빼고 나면 전체로 그냥 한 편의 글이 되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교육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그냥 논리적으로 술술 풀어내면 그게 말로 하면 말이고 글로 하면 글인데 뭔가 논리적인 교육을 안 시키고 글은 글로 말은 말로 너무 분리돼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런 생각을 얼핏 했고요. 제가 이제 글쎄요. 말은 좀, 글쎄요. 좀 잘하기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어요. 다시 딸쓰기 묻으시네요. 저희 딸을 모델로 쓴 이제 아까 얘기한 뭉치도깨비에 저희 딸을 대신하는 보람이라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갑자기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말로는 이런 말이 나왔지? 그러면서 막 자기한테 감탄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어렸을 때 가끔 생각보다도 말이 더 빨리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신문사에 이제 입사해가지고 선배들이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하도 잘 받아치니까, 아니, 서하숙 씨는 방송사로 가지, 뭘 신문사로 갔냐고 이제 이런 막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왜 학교 자랑하고 막 이런 프로 하면 꼭 학교에서 이제 뽑혀가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진행자로 여러 번 이제 하기도 했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하다가 우리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방송까지 하시는 기자님들 많지 않죠. 특히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여 기자님.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지금 서하숙 선생님 같은 경력의 여 기자님,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기자님 떠오르시는 다른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떠올라도 얘기하면 그 사람 라이벌인가? 새로운 걸 제가 왜 해주겠어요? 전화 홍보하지. 어쨌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좀 독보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계신 거기도 하고 또 후배들한테는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계신 거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편으로는 무거우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원래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롤모델이 된다. 누군가의 멘토가 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해요. 그리고 젊어서부터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여자로서는 희소한 기자가 됐을 때도 그 주변에서 자꾸 너는 롤모델이 돼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 이런 압박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당연히. 근데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 그런 압박들이 뭐냐 하면 과노동을 하라는 압박입니다. 과노동. 정도 이상으로 너는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을 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조직에 충성하라. 이런 것들을 좋은 롤모델이 돼야지 이렇게 멋진 말로 합니다. 본인들은 의식을 안 하겠죠. 다 저를 위해서 좋은 말이라고 실제로 생각하시고 말을 하겠지만 그 구조를 이런 것들이 바로 저의 날카로운 통찰력이죠. 제 얘기 듣고 나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너의 지금 하는 업적보다 너에게 요구되는 것보다 2배, 3배 일하라는 얘기들을 자꾸 롤모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소수자에게. 여성이면 여성, 지역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면 소수자에게. 그런데 저는 저의 인생은 저만의 아주 개별적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롤모델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굉장한 개인주의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노동에 대한 강요다. 그런 관점은 다 수긍이 되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서하숙 선생님이 아침에 3분 칼럼을 쓰실 때 그 글을 언제 쓰시는 줄 아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쓰십니다. 일어나서 뉴스들을 취합하고 글들을 쓰시고 그리고 그 아침에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노동, 강요된 과노동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자발적으로 즐기는 그럼요, 창의적인 과노동을 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좀 느슨해졌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그러니까 대체로 그 롤모델이 되라는 건 그 너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라. 특수한 그 역할, 특수한 처지를 인정하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네. 보통 롤모델이라는 게 이제 그 소수자로 개척자인 사람에게 주로 부여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는 뭐 여성, 여기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기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나의 삶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하지 네. 그 외의 생각은 안 하겠다 이런 주의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는 분들이 주로 이제 원고 청탁을 할 때도 한동안은 네. 굉장히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써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05년도인가요? 2006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관훈저널이라는 곳에서 저한테 요청했던 것도 여성 정책에 대해서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뭐 여성 기자로서 연조가 높으니까 저한테 네.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는 여성 문제, 여성 정책은 모릅니다. 네. 물론 뭐 아예 모르진 않겠지만요. 당연히 제가 그렇죠. 그때 생각했던 건 지금도 그렇지만 주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낮추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을 네. 펴는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그 조선일보를 그렇죠. 중심으로 신문들이 네. 그 몇 개 신문들이 메이저 신문들이 막 열렬히 비판을 예, 하면서 문매를 방해를 맞았죠, 했잖아요. 계속.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신문들이 대개 보면은 재테크로만 집을 계속 다룹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로만 집을 다루는 이 태도가 과연 언론으로서 바른 태도인가? 네. 그 글을 그러니까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글이 쓰였고 그 글이 나온 것을 계기로 이제 기자협회에서 포럼을 하자 그래서 포럼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기자들은 안 하잖아요. 리바이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소재를 그 주택에 관한 걸로 이 신문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건설 업체의 광고가 많은 신문과 그 집을 재테크로 보자는 신문들하고 딱 일치가 해요. 광고 비율만큼.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걸 딱 비판을 하는 그 포럼을 했었고 그런 점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주택 문제 어떻게 사람이 주거지의 안정을 이룰 것인가. 네. 주거권 확보가 어떻게 모든 인간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여간 제가 시종일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 여자이고 당연한 거죠. 어쩌면 네. 뭐 제가 갖고 있는 독특한 관점이라는 게 분명히 여자의 소수자로서 느끼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죠. 가령 이제 부장이면 그 지면을 따오는 게 서로 막 전쟁이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있던 여론독자부 저쪽 옆편으로 화장실이 부서별로 있었는데 어쨌든 지면 전쟁인데. 근데 예. 그 화장실에서 그 남자 화장실이 더 가까이 있어가지고 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문을 열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지면을 뭐 이런 거 있는데요. 막 편집국장한테 그래요. 그러면 그래 그럼 그거 한번 써보지. 그래서 내가 내가 딴 거는 다 따라해도 저 화장실에서 지면 따는 전쟁은 못하는구나. 뭐 물론 농담이지만 그런 그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그 남녀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뭐 감수해야 할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여자가 이제 부장이 되면 남자들한테는 안 그러면서도 여자한테는 뭐 어머니처럼 뭐 언니나 누나처럼 뭐 기자들을 품어주라 막 이런 요구들이 계속 에 대한 요구 맞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짜증나고 분노할 일이고 정말 지금 세대들은 그런 거를 안 겪었으면 싶은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명히 그 여자의 소수자로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여기자들이 이제 뭐 애를 하나 정도 낳고 말을 때 저는 애를 또 셋씩이나 낳은 좀 무지막지한 또 직장인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직을 너무 생각 안 하는 직장인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일을 다 살아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분명히 저의 글에 투영이 되는 거죠. 저의 뭐 53년이 다 투영이 되는 게 제 글인 거죠.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관점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 독립적인 서화숙이나 하나의 인간으로서 그 기자의 역할, 기자 본연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에 충실하려고 했지 뭐 내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 뭐 롤모델이다, 개척자다 이런 생각은 정말 안 합니다. 그런 식의 강요
강요되고 예. 왜곡된. 그리고 뭐 누가 뭐 멘토로서 뭐 말씀해달라고 막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들의 멘토가 될 생각도 없고. 너무 시크하시죠. 예. 사람은 저는 25살이 됐으면 네. 다 대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대등한 인간으로서 당신들도 사고하고 나도 사고하고 사고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왜 다른가. 거기서 서로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비판할 거 있으면 비판하고 그러자. 원래는 사실 20살만 돼도 성인이 돼야 되는데 네. 한국 사회라는 게 굉장히 응석바지로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25 이상이면 이제 대등한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말씀 들을수록 주눅이 들어요. 아니 관호동을 강요하는 그런 건 좀 싫다고 하시면서 자발적인 본인의 막 창조성을 막 이렇게 마음껏 발휘하고 그러니까 계시고. 막 동화도 썼지, 예. 뭐 방송도 예. 나갔지, 또 기자도 아니 하지. 누군가의 근데 멘토 사실은 난 그런 다 거 싫은데요 어딘가 하시면서도 이렇게 유쾌하게 사람들을 또 품어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아무튼 그 좀- 면전에서 너무 칭찬하면 욕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시 안 계신 동안 칭찬 좀 하려고 했는데 금방 돌아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올려주신 게시판의 경향을 보면 아 서하숙 기자님이 이렇게 유쾌하신 분이셨어요? 귀여우세요. 뭐 이런 게 많아요. 그게 서하숙 기자님의 서하숙 선생님이 또 매력이시기도 하거든요. 글의 매력이기도 했어요. 뭐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남북 문제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실 때 되게 무거워지기 쉽잖아요. 근데 서하숙 선생님이 느닷없이 칼럼에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둘 다 윈윈되는 거 있다. 한반도만의 화폐 발행 이득을 챙기자. 네네. 라는 글을 탁 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선해요? 막 남북 문제 하면은 드러난 현안에만 막 집착해서 하다 보면은 그 프레임 자체 가지고 싸우기 바쁜데 그렇게 느닷없는 신선함을 던져주시거나. 근데 이 얘기도 사실 왜 나오느냐 하면요.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고라는 것은 그 과거의 지식의 축적에서 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남북 화폐 얘기를 하기까지는 그 시니어리지라고 얘기를 네. 하죠. 그러니까 화폐 발행 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주로 어떤 나라가 누리고 있냐면 지금 미국이 누리고 있죠. 예. 미국이 이제 재정 적자가 엄청 크잖아요. 예. 재정 적자가 크다는 건 달러를 마구 찍어가지고 사실은 자기네가 그 할 수 있는 그 되갚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막 달러를 찍어내잖아요. 근데 보통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막 인플레가 일어나거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교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나라들이 달러 보유를 기본 자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네 막 돈을 찍어내는데도 경제가 흔들리질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화폐 발행의 이익, 예.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예. 토대로 바로 남북 화폐를 만들면 하자. 그럼 아니면 적어도 한화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경향들이 일어나고 있다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예. 이렇게 한국과 교역이 많은 나라들에서는 많이 예. 이제 한화 결제 얘기도 예.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남북 문제 이런 신선함을 던져주신 것도 되게 획기적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그 남남북녀 화촉을 밝혀보자 이런 얘기도 또 던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신선함이 너무 좋았어요. 네. 바로 서하숙 기자님, 서하숙 선배님, 서하숙 선생님이 가지신 매력들이 바로 이런 의외성, 이런 신선함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날카로운 가운데서 그런 거 오늘 방송 아니었더라도 미리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그, 국민TV도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듯이 얘기를 시작하네요. 아쉽네요. 그죠? 국민TV도 어쨌든 참언론을 표방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하숙 선생님 같은 왕성한 활동을, 경력을 자랑할 수 있는 우수한 저널리스트들이 있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쓴소리 또는 도움될 소리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 시간이 짧으니까 저희가 안 듣는 걸로 하고. 잘 몰라요. 계속 개관필자인데요. 음으로 양으로 저희를 도와주실 겁니다. 저희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청해야 될 게 있어요. 실은 오늘 음악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음악은 또 설명이 꼭 필요한 음악이거든요. 어떤 음악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척 맨지오네가 한 그 산체스네 아이들, Children of Sanchez라는 곡, 이제 서곡, 서주 부분을 제가 신청을 했는데요. 이 음악은 원래 Children of Sanchez, 그러니까 산체스네 아이들이라는 미국의 네. 사회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네네. 이분이 그 멕시코의 빈민가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오래 살면서 네. 자기가 직접 그 기록한 그 빈민들의 삶을 갖다가 산체스 가정을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그 학생들에게 늘 꼭 읽어야 될 책을 이제 루신의 아큐정전이나 그 나스메 소세키의 도련님이나 예. 그리고 산체스네 아이들을 권했어요. 예. 그랬는데 산체스네 아이들이 옛날에 청년사에선가 나오고는 오래 절판이 됐었는데 예, 예. 최근에 어느 출판사에서 다시 재복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돼서 예. 더욱 반갑고요. 이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신기했던 거는 우리가 늘 아까부터 계속 현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사안을 생각할 때 도상으로 그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그죠?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근데 현실은 늘 도상과는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후배들이나 누가 이렇게 기사를 취재해 와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나면 누군가에게 따낸 코멘트가 너무 상투적일 때는 이건 진짜로 일을 안 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가 그냥 제시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도 사실은 해보게 되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정말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계속 현실, 현장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도 보면은 그냥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이 예. 갖고 있는 도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엉뚱하고 황당한 얘기, 뭐 아버지 예. 여자를 취하는 데 대해서 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달지 예. 뭐 별게 다 있어서요. 하여간 책 자체도 읽어보길 바라고 그 책을 토대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예. 그 영화 음악이에요. 오. 예. 그럼 굉장히 말을 삭삭포로 예. 산체스네 아이들이라는 게 빈민가의 아이들인 거죠. 예. 예, 전 실은 책을 안 예, 읽어봤습니다. 산체스네 집인데요. 예. 예, 저희가 설명이 조금 더 길어지는 관계로 음악을 이렇게 겹쳐서 선생님 계속 목소리로 아니요, 뭐 얘기 다 했습니다. 책을 음악도 굉장히 좋고요. 네. 책을 한번 보시면 역시나 재밌을 것 그 같습니다. 가난한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늘 있으셔서 아까 그 빈민들의 그 주택 관련된 프로젝트 얘기도 막 하셨고 또 예전에 이주일 선생님 책을 통해서도 그런 기금 씨앗머니도 만드셨고 했던 얘기들하고 겹쳐지면서 이 곡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귀한 걸음 해주셨어요. 저희는 큰 선물 받아갑니다. 선생님 또 다르게 3분 칼럼이 아니고도 다시 국민TV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 듣고 싶어하는 분들 오늘 많이 보셨죠?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